물질대사 첫 번째 단원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물질대사 부분에서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생면현상의 특성에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부분은 1단원의 생면현상의 특성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은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선 정의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한번 뽑아라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여기서 생체 내라는 단어와 화학 반응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자, 우선 생체 내예요. 내 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내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화학 반응은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생체 내에서 그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냐면 효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효소가 여기서 꼭 연결된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요. 다음, 모든 화학 반응이다. 자, 화학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화학 시간에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결합 반응도 있고 분해 반응도 있지만 치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선은 크게 어떠한 것들이 연결되는 결합 반응과 쪼개지는 분해 반응으로 먼저 분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합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연결된다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합성된다라는 개념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자, 결합 반응은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값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저분자예요. 자, 그럼 저분자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포도당 화학식 안 쓰겠습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반응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저분자인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가 고분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쌤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당 확실히 그냥 써야겠네요.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C6H12O6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이 6은 C는 어디서 나온 거다? 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 있는 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된다. 연결되실까요? 자, 그러면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다시요.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여기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너지 측면에서 반응물, 생성물.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반응물의 에너지는 낮다. 연결되셨죠? 다음 포도당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는 크다. 자, 물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여기서의 효소 반응을 물질대사 반응을 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사실은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냥 이 차이만큼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광합성과 연결하면 여기 빛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했었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빛 에너지다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반응이 광합성 반응에서는 빛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때 주요 에너지원은 열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합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즉, 열 에너지가 반응에 필요하다. 또는 반응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합 반응, 이러한 분해 반응을 무엇이라고도 한다? 네, 동화작용 또는 동화과정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분해가 되는 작용은 그대로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반대가 되는 것은 이와도 그럼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긴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괜찮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 결국은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괜찮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열 에너지가 반응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보면 반응에서 빠져나온다. 발생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발생한다.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반응은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 무언가를 분해하는 작용이다 라고도 연결을 했었고요. 이런 작용을 이화과정 또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방금 조금 전에 이 반응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한다, 쪼갠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해하는 반응이다 라고 연결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 반응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죠. 얘가 동화작용, 죄송합니다. 조금 더 두껍게 해볼게요. 얘가 동화작용, 얘가 이화작용.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금 저분자를 고분자를 저분자로 이러한 물질 측면에서 의미를 했어요. 자, 그럼 물질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측면에서 선생님이 에너지의 변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낮은 물질이 에너지가 높은 물질로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에너지 측면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에너지 측면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에너지 대사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질로도 표현 가능하고 에너지로도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물질 대사는 무엇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그렇죠. 에너지 대사로도 표현 가능하다까지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짚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동화작용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광합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를 합성하는 작용이에요. 그럼 내 몸에서 무언가를 합성한다? 자, 그럼 혹시 우리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때 우리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연결되어, 괜찮죠? 펩타이드 연결되어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동화작용이다 라고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연결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혹시 DNA가 RNA로, RNA가 단백질로 이 과정 한 번만 더 상기해보면 이 과정이 번역 과정이라면 전사되는 과정 기억나세요? 그렇죠. RNA가 합성되는 과정. 괜찮죠? 전사되는 과정. 네, 여기도 어떤 용어가 붙었어요? 그렇죠. 합성이란 용어가 붙었습니다. 동화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세포 분열할 때 DNA가 복제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DNA가 복제된다. 세포 분열할 때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DNA가 복제된다. 그럼 결국 DNA를 합성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동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나오는 게 ATP를 합성한다. ATP를 합성한다. 자, 이 부분을 뒤에서 이화작용으로 연결할 거니까 우선 잠깐만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 이화작용의 예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그렇습니다. 소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쪼개고 단백질을 쪼개고 지방을 쪼개고 그래서 잠깐 적어볼까요? 탄수화물 쪼개면 단당류, 단백질 쪼개면 아미노산, 지방 쪼개면 지방 쪼개면 지방산과 모노글로비드.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이화작용의 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RNA가 전사되고 난 다음에 다 써요. 다 썼습니다. 단백질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RNA 분해되죠. RNA 사라집니다. RNA 분해되는 것도 당연히 이화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리보솜이라는 용어 했으니까 이것도 잠깐만 살펴볼까요? 리보솜이라는 용어 했으니까 우리 리보솜이랑 비슷한 용어를 가진 거 기억나세요 혹시? 리소좀? 자, 리소좀은 안에 가수분해 효소를 담고 있다. 자, 그럼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균 작용을 했을 때 어떠한 세균들을 이러한 효소를 통해서 분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용어가 분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화작용으로 연결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ATP의 분해작용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씩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동화작용에서는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 있고 이화작용에서는 ATP가 분해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ATP라는 용어를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 ATP의 풀네임은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아데노신 3인산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아데노신 3인산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표기를 했었을 때 우선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자, 어디서 얘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많이 봤습니다. 얘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그렇죠. 혹시 기억날까요? 인산, 당, 연기가 1대 1대 1로 붙어 있는 거. 뭐다?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시죠? 뉴클레오타이드. 쌤 뉴클레오타이드 그려봐라 라고 하면 당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 인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염기 많이 그렸을 거예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똑같은 배치로 그려보려고요. 염 그렸을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인산 그렸을 겁니다. 자, 그럼 얘랑 똑같은데 자, 그 중에서 여기에는 ATP는 무조건 뭐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A를 아데닌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배웠던 그거 맞아요. 아데닌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맞습니다. 당입니다. 자, 그럼 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가 당이에요. 자, 이 당은 오탄당이네요. 오탄당. 자, 오탄당. 우리 체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오탄당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리보스와 그렇죠. 디옥시리보스. 자,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디옥시리보스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냐? 자,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자, 리보스가 있는데 리보스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디옥시리보스는 옥시, 산소가 디 없는 리보스야. 아, 리보스에서 산소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연결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오탄당이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탄당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꼭지점 부분에 탄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좀 정확하게 그려보자면 자, 탄소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산소예요. 뭔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산소예요. 자, 그럼 탄소가 어디서부터 5개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번호를 붙일 수 있어요. 얘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2번 탄소, 자, 2번 탄소 부분에 OH가 붙어 있는 이런 당, OH가 붙어 있는 이런 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시 OH가 붙어 있는 이런 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바로 리보스. 이게 바로 리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O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셨죠? 다시 여기가 당이에요. 그런데 2번 탄소 부분에 여기 부분이 OH가 붙어 있으면 리보스, 여기에 이렇게 O가 없어지면 디옥시리보스. 자, 그렇다면 얘는 조금 빼고 자, 그럼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에서 알아야 되는 얘는 뭐냐? 그렇다면 이 당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당은 뭐냐? 라고 한다면 이 당은 바로 리보스입니다. 네, OH입니다. 리보스입니다. 자, 그럼 리보스에 이렇게 아데닌 붙어 있다. 리보스에 아데닌 붙어 있다. 자, 그러면 리보스에 아데닌이 붙어 있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리보스에 아데닌이 붙어 있으면 여기까지를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인산 붙여보겠습니다. 자, 인산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자, 하나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아데노신에 인산이 한 개 붙어 있어. 아데노신 1인산. 괜찮을까요? 그 다음 인산이 2개 붙어 있어요. 자, 인산이 이렇게 2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데노신 2인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얘를 약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아데노신 3인산이 바로 아데노신 인산이 포스페이트 그리고 3개 그래서 ATP가 되는 거고요. 아데노신 2인산은 아데노신에 인산이 포스페이트가 2개 D 붙어 있다. 더블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거
ADP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데노신 1인산은 아데노신의 인산이 한 개는 모노라는 뜻입니다. 모노. 그래서 모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아데노신 1인산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연결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TP, ADP, AMP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자, 우선 얘부터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좀 특이하게 자, 우선 얘는 인산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인산입니다. 자, 그래서 인산 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산 이온인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에는 인산 이온을 다 표기하지 않고 그냥 P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이거는 지금 특이하게 우리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게 되죠. 이게 뭐였었냐면 자, 인산은 방금 말했듯이 인산 이온입니다. 이온은 말 그대로 지금 인산이기 때문에 음이온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얘네 둘이 반발력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반발력 있으면 반발력 때문에 둘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자, 둘은 반발력이 있어요. 자, 반발력이 있으니까 이 둘은 자꾸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묶어놨어요. 억지로 붙여놨어요. 억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발력을 끊어낼 만큼 이 반발력을 무시하고 둘을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만약에 자, ATP에서 ADP가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상상해 볼까요? 자, ATP에서 자, 이게 ATP예요. 이게 ATP예요. 자, 그런데 지금 ATP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어디를 끊으면 돼요? 여기를 끊는 거죠. 괜찮죠? 여기를 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TP에서 ADP가 될 때는 얘를 끊는 겁니다. 얘를 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ATP가 ADP가 된다. 그러면 여기를 끊었다. 연결되시죠? 자, 여기를 끊었다. 자, 그러면 ATP가 ADP가 됐으니까 어디가 없어졌어요? 네,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은 ADP와 인산 하나가 떨어졌다. 괜찮죠? 인산 하나가 떨어졌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인산은 이 ATP의 형태에 되어 있을 때는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인산은 유기물에 붙어있는 인산이었죠. 쭉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유기물에 연결되어 있는 인산이었죠. 그래서 얘를 유기인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떨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유기물에 붙어있는 인산이 아니라 혼자 떨어져 있는 인산이죠. 그래서 유기물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나는 혼자 아이솔레이션 돼 있어. 독립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떨어져 있어. 혼자 떨어져 있어. 그리고 나는 유기물이 아니라 혼자 유기물이 이제 아니야. 무기인산이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끊어졌다? 이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펑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발광하는 비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전기 변정을 하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형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ATP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세포호흡을 통해서. 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을 해요. 자, 그러면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반응? 그렇죠. 이화작용입니다. 자,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결과 뭐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발열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주 에너지가 열인 거지. 그렇죠. 주 에너지가 열인 거지. 모든 에너지가 다 열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 에너지가 열이다. 중요한 건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럼 그 중에 일부는 그냥 열로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적어드릴게요. 그 중에 일부는 열로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그냥 날려보내기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저장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저장할 거냐면 그게 바로 ADP를 ATP로 만든다는 거죠. 자, 다시 여기로 연결해 볼까요? 자, 여기. ADP를 인산에 붙이는데 여기 뭐 필요하다? 에너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너지 갖다 쓰는 거예요. 에너지 필요하다. 그럼 뭐가 돼요 이제? ATP가 되는 거죠. 이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무기인산을 ATP랑 연결해서 ATP가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적은 이 그림에는 이 도식에는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연결되셨죠? 동화작용도 있습니다. 연결되셨죠? 자,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얘를 다시 써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썼대요.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뭐까지 나온 거예요? 또 이화도 나왔어요. 이화, 동화, 다시 이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도식에는 이화, 동화, 이화 세 가지 작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질 대사는 맞물려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물론 하나의 물질 대사도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자,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도 선생님 왜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라고 한다면 다시 위로 가시면 돼요. 자, 생체 내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생체 내에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무리 효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들을 매번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효소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조건이 100만큼 필요하다. 그럼 효소를 사용해서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한 번 일어날 거를 10번 나눠서 10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효소를 가지고 10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한 다음 10번을 반복하게 되면 한 번 반응을 할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 이 그림 많이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하면 자, 물질 대사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자, 그래서 효소가 필요하고 여기서 이거는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질 대사로도 연결 가능하고 에너지 대사로도 연결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들 한 번씩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이때 ATP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것이다.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인산은 인산 이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반발력을 무시하고 2개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아주 큰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의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자, 그러다 보니 이 상태에서 아데노신 1인산, 아데노신 2인산, 아데노신 3인산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데노신 3인산은 아데노신 2인산이 될 때 여기가 끊어지면서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 거기 거기 들어있던 에너지가 펑 하고 빠져나온다. 그 에너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호흡과 연결해보면 세포호흡 당시 발생하는 에너지 중 일부를 저장해 놓고 ADP에다가 ATP 형태로 저장해 놓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쪼개서 어떠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 좀 예시로는 운동을 했다라는 것만 쓴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가능합니다.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도 뭐 달리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떤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떤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 뭐 글씨를 쓰는 거, 뭐 뇌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밥 먹을 때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발생하는 열 말고도 추가적으로 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말고 어떤 빛을 내는 생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를 통해서 빛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생물은 전기를 만들어낸다. 전기뱀장어 같은 거. 그럼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이 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연결을 하나 해보면 자, 세포 호흡은 결국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의 형태로 쪼개는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그렇죠. ATP에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잘 나오는 선지가 자, 세포 없이 발생하는 에너지를 모두 ATP에 저장할 수 있다. OX? 그렇죠. 아닙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일부는 열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열 에너지는 일부는 빠져나가게 되고 일부 열이 ATP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 한 30% 정도? 약 30% 정도?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쪼갤 때마다 한 30% 정도씩 우리 몸에 저장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각보다 낭비된 에너지가 좀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산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산소가 없다면 그럼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쪼갤 수 없느냐, 포도당을 이렇게 에너지를 형태를 만들 수 없느냐? 아닙니다. 산소가 없어도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산소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 호흡을 산소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산소가 없이 일어나는 호흡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산소 호흡은 포도당을 쪼개기는 하는데 산소 없이 쪼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산소 없이 쪼개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얘가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다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당은 탄소가 6개예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6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런데 만약에 포도당이 탄소가 6개인데 이산화탄소가 2개밖에 못 나온다면? 그러면 탄소가 4개짜리인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탄소 2개짜리 2분자가 만들어진다든지 산소 1개짜리 4분자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연결 가능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6분자로 완벽하게 쪼개지지 못한다면 우린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여섯 분자 완벽하게 쪼개졌다. 완전 연소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다 쪼개지지 못했다. 여섯 분자로 완벽하게 쪼개지지 못했다. 라고 하면 불완전 연소되었다. 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여섯 분자가 안 된다. 이렇게. 여섯 분자가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뭐가 된다? 그렇죠.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화합물인 중간산물을 갖는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 중간산물로 뭐를 만들어내냐면 젖산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생투에서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라서 우리는 사람 말고 다른 생물을 조금 배우겠습니다. 다른 생물 중에서 이 중간산물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생물이 있어요. 그 생물이 누구냐면 바로 효모라는 생물입니다. 자, 효모라는 생물은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효모는 물론 지금 에탄올이긴 하지만 선생님이랑은 지금 화학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화학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학식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 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포도당을 이렇게 불완전 연소시킬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쌤이 이러한 효모가 알코올을 만드는 이러한 무산소 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건데요. 우리가 무산소 호흡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도 하냐면 발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만드는 발효,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를 알코올 발효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은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모 알코올 발효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자, 발효관이라고 하는 시험관을 하나 준비할 건데요. 이 시험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험관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자, 발효관은 여기 위쪽이 이렇게 봉긋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J자로 굽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이게 발효관이에요. 자, 이렇게 눈금이 있을 건데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선생님 여기다가 이 발효관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효모액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왜 효모액을 넣냐면 효모는 보통 건조 효모라고 해서 효모를 건조한 상태로 시중에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에는 효모를 물에다가 이렇게 잘 풀어서 건조 효모를 물에다가 풀어서 다시 이제 건조 효모의 상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모를 물에 풀어있는 효모액의 상태를 먼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효모액을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건데요. 효모액을 넣을 때 효모액과 효모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 자, 포도당을 같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효모액을 딱 가득 넣고 싶어요. 자, 가득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발효관을 가만히 이렇게 책상에다 두고 여기다가 효모액을 비커에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절대 이 끝까지 안 들어가겠죠. 선생님 끝까지 넣고 싶은데 대기압 때문에 딱 여기까지밖에 안 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괜찮죠? 뒤집어서 여기부터 천천히 채운 다음에 여기까지 가득 채우겠습니다. 자, 가득 채울 거예요. 자, 가득 채운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건 지금 뭐 하는 실험이다? 발효 실험이다. 자, 발효는 산소 없이 일어나는 실험이다. 자, 그러면 산소의 공급을 막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산소의 공급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솜을 끼우겠습니다. 근데 보통 솜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파라필름이라고 하는 형태로 산소를 차단하는 필름을 여기다 이렇게 막아버려요. 자, 그럼 필름을 막고 자꾸 집어줄까요? 자, 이렇게 필름을 막고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파라필름을 막기 전에 들어간 산소 때문에 얘네들이 산소호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산소가 없겠죠? 그럼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무산소호흡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뭐를 발생할 거냐면 이산화탄소 발생시킬 거고요. 네, 알코올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서 뽀글뽀글뽀글 만들어질 건데요. 자, 근데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그럼 어디에 모이기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이면서 여기에 기체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액체 높이가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액체 높이가 이렇게 낮아진 채로 실험이 종료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CO2일 것이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 확인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확인할게요. 정말 알코올이 만들어졌는가?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가? 네, 그렇다면 이제 파라필름을 떼봅니다. 그럼 알코올 냄새가 팍 나요. 오케이, 알코올 확인. 됐죠? 알코올 확인.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산화탄소 확인. 그럼 정말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여기서 만들어진 기체가 무언가 기체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공간이 생겼겠죠. 여기가 정말로 이산화탄소인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다들 떠올릴 겁니다. 수산화 칼슘 용액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수산화 칼륨 나오니까 수산화 칼륨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이 반응이 오히려 더 쉬울까요? CaOH2 수산화 칼슘으로. 그러면 이거 기억나시죠? 탄산칼슘. 괜찮으세요? 맞아요. 앙금 생성 반응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응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는 것이 내 육안으로 보이게 된다. 자, 이산화탄소가 사라집니다. 기체가 사라져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부분의 압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한번 이 용액의 높이가 다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의 용액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여기 압력 감소, 여기 대기압이 다시 누를 테니까. 연결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용액의 높이는 간단하게 그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낮아져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오히려 쭉 올라가고 이쪽에서 대기가 눌렀으니까 이쪽으로 용액의 높이가 이쪽에서 되고 여기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결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효모액을 가지고 효모액을 포도당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실험에서 자, 우선 효모액을 다 15ml씩 그렇죠. 지금 변인 통제 값으로 15ml를 다 맞춰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10% 15ml, 20% 15ml. 네, 그럼 농도를 지금 조작 변인으로 설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포도당과 설탕. 괜찮죠? 자, 그러면 발효간 2와 4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자, 효모액 15ml. 효모액 15ml도 지금 다 변이 통제시키고 있는 거고요. 다음 2번. 발효간 2와 3. 발효간 2와 3. 지금 10%와 20%로 농도를 조작 변인으로 설정한 거요. 한 거고요. 다음 3번. 발효간 2번과 4번. 이거는 10%는 지금 맞췄는데 뭐를 놓은 거죠? 그렇죠. 포도당과 설탕을 조작 변인을 설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4번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발효간 1번이요. 자, 그렇다면 이건 대조군이고 얘네들이 실험군이구나.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조군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얘예요.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라면요. 효모액을 15ml만큼씩 넣었어요. 그렇죠. 지금 1번 변이 통제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시험관에다가 조작 변인으로 포도당이든 설탕이든 15ml씩 넣었어요.
그럼 대조군에다가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효모액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용액을 넣어준 만큼 아무것도 아닌 증류수를 15ml만큼 똑같이 넣어주어야 전체가 20ml로 전체 부피인 것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관 이래 증류수를 15ml만큼 넣는다라는 것도 전체 부피를 30ml 맞추기 위한 하나의 변인 통제 요건이다 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결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밑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발효관 입구를 솜으로 막고 선생님 아까 파라필름 같은 걸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온수조에 넣는 이유는 조금 더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름이나 이럴 때 실험을 할 때에는 그냥 충분히 온도에서도 조건은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기체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3번에서 가장 발효를 많이 했대요. 20%니까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발효관 4번이 있으니까 발효관 4번은 제외하고 우선은 발효관 1, 2만 볼게요. 그러면 1은 발생을 안 하겠죠. 왜?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2는 꽤나 많이 모였어요. 선생님 맹관부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맹관부는 여기를 말합니다. 맹관부가 아까 선생님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여기요. 여기를 맹관부라고 해요. 여기가 맹관부예요. 여기에 모이는 부분이 맹관부에 모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럼 맹관부에 모인 여기 기체에 모인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발효관 2가 플러스가 2개인데 이만큼이니까 발효관 3은 지금 그래프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로 봐야 되는 게 발효관 4예요. 발효관 4는 발효관 2보다는 적게 됐어요. 발효관 2보다는. 그렇다면 여기 이 조건에서는 설탕이 포도당보다는 발효에 조금 덜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포도당과 설탕을 봤을 때 왜 설탕이 조금 더 발효 조건에 발효가 덜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포도당은 단당류였었고요. 기억나시죠? 설탕은 이당류였습니다. 괜찮죠? 단당류는 당 하나짜리, 이당류는 당 2개짜리.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당류는 조금 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에 효모는 포도당과 설탕 모두 사용은 하지만 사용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포도당은 아무래도 단당류니까 바로바로 가져다 쓰면 되는데 설탕은 이당류다 보니까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연결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요. 산소가 필요한 산소호흡은 산소가 있어야지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말은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생물들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진핵생물들이 가능합니다. 쌤,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우리 진핵생물은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었어요. 괜찮죠?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성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생물들이 이러한 세포호흡, 산소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애들이 무산소호흡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생물들은 이렇게 무산소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아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우리가 원액에서 진액으로 진화했다.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진화의 산물인 거죠.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생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 자, 그렇습니다. 원액 생물인 애들이 이런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액 생물은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었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 원핵 생물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냥 여기 안에 이렇게 풀어져 있었죠. 막 이렇게 막 성분들이. 그렇죠. 우리 여기를 뭐라고 배웠죠? 여기? 그렇죠.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결론. 산소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다음 다시 한 번 더. 산소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산소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그런데 무산소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정답.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무산소호흡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